우리가 보통 중산층의 삶이라고 하면 평범한 삶을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럭셔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평균적인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결론은 실제 중산층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중상층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중산층의 삶이라는 거는 관념하고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 글이고, 블로그 글 말고 오늘은 제가 미리 써놓은 글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5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30억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7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 블로그에도 어떤 분이 20억은 있어야 중산층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부채 빼고 20억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조금 안 돼요. 중위 아파트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9억 정도의 순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대출이 없다라고 하면 9억 정도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중산층의 삶이라고 하면 평범한 삶을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범하다는 게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 소유의 30평 20평대 뭐 아파트, 대출이 당연히 있겠죠. 중형급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를 하고 있고, 소나타라든가 뭐 그랜저라든가 뭐 산타페라든가 뭐 이런 차를 한 대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고, 주마다 가족들하고 외식도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하고 해외여행도, 동남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멀리 가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한 달에 뭐 1, 20만 원 정도는 뭐 개인연금을 계속 붓고 실비보험 같은 거 부을 수 있는 그런 삶, 친구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되면 바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아이 사교육비가 되게 부담은 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해줄 수 있는 삶 정도가 아닐까라고 제 주변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가 만든 이미지는 이래요. 저 집은 되게 중산층이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 아파트 작으면 20몇 평, 원룸 사는데 중산층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차도 티코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 중산층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럭셔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평균적인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계를 좀 보면 순자산 9억 4천, 소득 686만원, 월 소비가 427만원, 중산층이 보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곱하기 75%에서 200%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을 알아야겠죠.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가구, 1인 가구 포함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이요, 가구 중위 순자산이 이만큼이고요, 평균 자산이 이만큼인데 중위소득이 5,362만원이에요. 월 450만원 정도, 447만원 정확하게는 100명 중 50등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평균 소득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나라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완전 극상류층들 같은 경우는 많이 벌 때는 막 조 단위로 연봉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균을 너무 많이 끌어올려서 왜곡될 위험이 있다. 그 나라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 100명 중에서 50등 정도 하는 사람들의 중위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450만원에다가 75% 곱하기 300 몇십만원 나오겠죠. 200% 곱하면 900만원이잖아요. 이 정도를 중산층의 범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중위소득이 5,362만원이고 평균소득이 6,762만원이거든요. 월 563만원 수준입니다. 평균소득은. 가구소득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20%는 평균이 1억 5천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요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중산층의 평균적인 삶이 어떤 관념적인 평균적인 삶이 이런데, 요 기사를 봤는데 요 기사가 뭐냐면, 중산층이라고 중위소득에서 75%에서 200% 곱한 사람들, 또는 뭐 75%에서 150% 곱한, 이거는 귀하는 중산층이십니까? 뭐 이런 질문부터 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목은 현실과 관념의 괴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중산층은 이럴 것이다, 30평 아파트, 중형 자동차,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이런 거를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 중산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4인 가구 기준인데요, 관념적으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중산층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월 소득이 686만원 정도 되고, 월 소비가 427만원 정도 되고, 순자산이 9억 4천 정도 되는 게 중산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의 부동산 규모는 8억 4천 정도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 응답한 사람들은 이미 중위소득에서 75%에서 200%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로서 분류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 물어봤더니 월 소비 427만원이라고 대답을 했잖아.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중산층 아니니? 라고 했는데, 월 소비 427만원을 쓰면 한국 가구 소득상위 9.4%에 해당하는 소비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4인 가구 중산층의 평균 생활비는 월 314만원으로 괴리가 굉장히 커요. 소득 상위 10%의 소비를 하고 살아야 중산층들은 중산층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의 순자산을 측정을 해봤더니 6억 3천 정도 돼요. 9억 4천의 순자산은 상위 10.6%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위 10% 정도에 해당되는 순자산과 소비 정도를 하고 있어야 중산층들은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중산층이면서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중산층들이. 그리고 중산층의 부동산 실제 규모는 3억 9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응답은 8억 4천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현실과 관념이 괴리가 크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고요. 제 블로그의 댓글에 보면 중산층의 기준 최소 20억이라고 보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이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가 못해도 10억은 하는데 그래도 한 10억은 있어요. 중산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전국 단위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서울이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 좀 안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 확 싸지잖아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은 실제 중산층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중산층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중산층의 삶이라는 거는 관념하고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40만 원이에요. 540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하잖아요. 사회복지를 할 때 중위소득이 몇 프로 이하인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해주고 정부 지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에는 512만 원이었는데 23년의 기준은 540만 원이 됐어요. 200%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요. 이거 여기까지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이제 중산층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뭐 중산층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 건데요. 2023년 상반기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계층 의식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조사는 뭐냐면 당신은 상류층입니까? 중상층입니까? 하층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스스로 계층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중에서 상을 갈 수 있는지 또는 하에서 중을 갈 수 있는지 이런 인식조사를 하거든요.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고요. KDI에서는 두 가지로 봐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인 지표인데 소득, 재산, 경제력 기준이 있잖아요. 중위소득 여기서는 50%에서 150% OECD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까 전에는 75에서 200%로 잡았어요. 중위소득에 75에서 200%로 정의했을 때 한국은 중산층의 비중이 61%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터워요. 97년, 98년에는 대량 실업으로 중산층이 감소했어요. 2006년까지 계속 감소를 하다가 2013년부터 2025 1년까지인가는 점진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늘거나 하면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가 되고 진익에서 계속 늘어나면서 중산층들이 붕괴된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2013년 이후부터는 실제 한국 가계의 순자산이라든가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질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요. 최근 중산층 위기다라는 위기의식이 전 세계로 퍼져 있다. KDI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로 인한 고물가, 집값 상승, 이거 코로나, 경제적인 우려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어떠냐? 중산층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회 경제를 지탱하는 집단이고 사회 갈등을 흡수하고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되게 중요한데 아직 한국에서는 중산층의 감소 추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KDI에서 발표를 했고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 IMF 터지고 나서 2006년, 7년까지 계속 감소를 하거나 유지가 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꺾였었는데 2013년 이후로는 다시 또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을 봤을 때 2011년에 이 중산층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0% 중반대였다가 2021년에는 61%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중산층이 늘어난 거죠. 최근 10년 동안 매년 조금씩 증가했던 유지했고 이때는 하락했어요. 근데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정부 보조금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소득 지원 등으로 인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거 해가지고 고령층한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고 계속해서 복지 비용이 늘어왔거든요. 한국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 빈곤층의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이 아니고요. 진위계수도 지금 2022년이 0.324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압도적인 1위였고 지금도 1위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26명 정도 수준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가장 심했을 때는 29명에 30명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살률도 조금 내려갔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KDI 발표는 이렇고요. 이거는 SBS 뉴스고요. 가구 순자산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구의 중위 순자산이 2억 3,910만 원이에요. 그래서 2억 4천 정도고요. 평균 순자산은 4억 3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65만 원이 감소한 건데요. 2022년에 집값 하락이 있었잖아요. 집값의 영향이 10%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오고요.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하락을 했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재밌는 게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전 세계 부자들 역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로나19가 저소득층한테 더 가혹했던 이유는 저소득층은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소득의 감소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겪은 거는 상류층들이 더 많이 겪었어요. 중위 순자산이 가장 높은 것이 전국의 세종시 4억 8천이나 돼요. 굉장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전국이 2억 3천인데 세종시는 4억 8천이나 됩니다. 중위 순자산이 가장 높은 거지. 평균은 5억 8천.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계획된 신도시의 특성 때문이고요. 당연히 부는 서울 수도권이 다 몰려있고 부자들은 거의 다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세종시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세종시는 균질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과 중위 순자산이 높았던 걸로 나타났고, 이런 특징은 과천에도 나타나요. 크게 부자는 없지만 크게 못 사는 사람도 없고, 계획된 신도시가 다 그렇잖아요.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서울 중위 순자산이 3억 1천인데 경기 중위 순자산이 3억 1천입니다. 중위 순자산이 경기도랑 서울하고 똑같은데 경기도가 약간 높아요. 우리가 내피셜리 생각해봤을 때 서울이 훨씬 잘 살잖아요. 경기도보다 집값도 비싸고, 당연히 서울의 중위 순자산이 훨씬 높아야 되지 않아 라고 보지만, 중위 순자산은 오히려 경기도가 높습니다. 다만 평균은 서울이 6억 5천이고요 경기도는 4억 9천이에요 서울이 경기도보다 압도적으로 집값이 비싼데, 중위 순자산이 같다라고 하면 서울에 사는 소득 중위 가구가 경기도에 사는 중위 가구보다 삶의 질은 훨씬 떨어지겠죠. 주거 비용이 높으니까, 물가도 높고. 이 통계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평범한 수도권 중산층은 서울에 사는 것보다 경기도에 사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을 겁니다. 서울은 경기도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많이 나고, 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기 때문에 평균은 높지만 중위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서울이 지금 인구가 920만 명, 30만 명이다 했을 때 대충 이제 평균 가구수 하면 뭐 2점 몇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가 뭐 400만 될까요? 예를 들어 400만 가구가 있다 했을 때 200만 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순자산이에요. 3억 1천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중위 전세값이 5억입니다. 아파트 전세값이에요. 서울의 중위 순자산을 가지신 분이 서울의 중위 전세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출을 받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살기 녹록치 않은 도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NH투자증권에 나온 부자보고서를 봤을 때 대한민국 상위 0.1%의 순자산 커트라인이 77억이었어요. 상위 1%의 커트라인이 29억이었고요. 상위 5%는 13억, 상위 10%는 10억입니다. 10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1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지표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건 전국 평균이잖아요. 위성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국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만 평생 거주를 하셨거나 광역시에 평생 거주를 하신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가구소득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월 450만 원 정도 벌면 중위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563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재밌는 게 부의 재분배. 아까 전에 KDI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의 재분배, 정부의 지출 덕분에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분배 지표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어요. 1분위에 있는 소득과 5분위에 있는 소득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1분위에 있는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위와 2분위의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 각각 6%, 8.3% 증가했고요. 5분위 증가율은 4.8%를 기록했어요. 정부 지출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렇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도와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중을 의미할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해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중산층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유지하거나 늘어왔는데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우리가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중위소득이 얼마였죠? 가구 수준에서 봤을 때 월 450만 원 정도 벌면 중위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데, 50%라고 하면 225만 원이잖아요. 225만 원 이하로 버시는 분들 한 달에, 그런 분들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심각한 거는 66세 이상의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증가는 청년층보다는 독거노인의 비율 증가와 함께 66세 이상의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이 심각하게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66세 이상의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이 40% 가까이 돼요. 66세 이상의 인구들 중에 40% 정도가 중위소득에 50%도 벌지 못한다. 물론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산이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소득이 없고. 전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빈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숙제일 것 같고요. 독거노인의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기사들 찾아보면 고독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청년들도 고독하고. 되게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있는데 언론에서 본 건데, 서울 시민을 상대로 설문을 했어요. 당신은 외롭냐? 서울 시민의 50%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 지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숙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니기수로 떨어지고 있고, 중산층도 계속해서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전체 지표로 보면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하냐, 왜 이렇게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왜 이렇게 팍팍해졌냐를 보면, 한국의 식료품 가격 있잖아요. 실제 소득 대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엔겔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엔겔 지수가 높은 선진국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식료품값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더 유독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엔겔지수 G5보다 크게 올라 미국, 영국, 일본, EU, 한국 중에서 최저다.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 최저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좀 한 적이 있는데, 평균 소비 성향도 코로나19 이후에 3.9%나 하락했다, 뭐 이런 기사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중산층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전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들 좀 찾아보니까 일단 진위 개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부의 재분배 효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최근 한 5년 동안 올라간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 정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OECD에서 정의하는 중위소득의 75%에서 200%죠.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식조사에서 나타났어요. 인식조사라고 뭐냐, 주관적 지표예요. 너 중산층이니? 물어봤을 때 나 중산층이야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정말 한국 최악의, 이렇게 뭐 볼 이유는 없어요.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겨레 기사를 찾아봐도 객관적인 지표 말고 주관적인 인식조사에서 자기가 난 소득이 하입니다, 그 중입니다, 상입니다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하는 줄고 중상은 두터워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동안 한국 사회 부가 증가를 했고요. 사회복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5분위에 있는 사람들,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살률도 아직까진 갈 길이 멀지만 소폭 낮아지고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는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한국인의 그럼 행복도는 올라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중산층의 정의와 중산층의 관념과 현실의 어떤 괴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념은 이렇고 현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산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인간은 원래 그래요. 한국 사회가 되게 팍팍하고 너무 살기 어렵고 이래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타나냐면, 국민은행 부자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 일단 부자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순자산은 한 29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했을 때, 그러면 너가 봤을 때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니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100억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협투자증권에서 나온 부자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0.1%의 순자산이 77억이요. 77억 이상 있으면 0.1%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자의 모습은 어떤 거니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3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인식론적인 기준인데, 1000억 부자들도 300억 정도 있으면 부자지, 300억 정도 있으면 돈을 크게 구애 안 받고 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100억을 가진 사람들도 300억이 있으면 크게 구애 안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억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적인 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살기 팍팍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현재 내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상위 1%지만 상위 1%라고 인식 자체를 안 해요. 100억은 있어야 부자 아니야? 내가 무슨 부자야? 나 지금 강남에 아파트 하나밖에 없고, 내 순자산이 뭐 부동산이 묶인 게 한 25억 정도 있고, 조그마한 상가 한 10억 정도 있고, 35억 정도 있는데 내가 무슨 부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중산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너도 나도 다 합의하는 기준은 한 300억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50억 미만의 자산가들은 100억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5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300억 정도 기준을 좀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중산층의 모습에 대해서 일단 해봤고, 한국인 행복도 관련해서는 또 이제 다른 섹터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